우리 이제 과학 커뮤니티에 박부성 교수님이 되게 유명하신데 네. 이 이희막 교수를 만난 적이 있어요. 얼마나 이제 재수 없는 분이냐면은 세계적인 석학이잖아요. 원로들 다 모아놓고 어떤 이야기 하냐면은 선생님 그 평생에 업적을 했는데 뭐가 제일 대단합니까? 내가 한 것 중에 제대로 된 업적이 하나도 없다고. 내가 푼 문제 중에 이틀 이상 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는 중요한 문제를 푼 적이 없다고. 한 번 보면 다 풀었어. 돌려서 아, 이거 참. 약간. 이거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인물. 우장춘 박사님. 우리가 우장춘을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되냐면은 우장춘에서 가장 모욕적인 말이 씨 없는 수박이거든요. 아마 안 될 가게에서 여러 번도 아셨어요. 우장춘은 씨 없는 수박과 관련이 없고 그쵸. 그냥 육종학을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장춘이 더 유명한 거는 우의 삼각형이라고 1917년에 이미 춘원 이광수가 생물학 이야기를 왜 했을까? 1930 몇 년에 찰스 다윈의 기일이 왜 과학되게 됐을까? 자, 종의 기원이 영어로 뭡니까? 오리진 오브 스피시즈잖아요. 스피시즈 종의 정의는 생식적으로 독립된 거. 종이 다르면 생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깨뜨리신 분. 오리진 오브 스피시즈의 관점은 그러면 새로운 종이 어떻게 탄생할까? 그게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적자 생존 자연도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깨뜨리신 분. 뭐냐면은 배추와 양배추는 염색체 개수도 달라요. 맞아요. 종이 다르거든요. 인공적으로 교배했더니만 유체가 나와요. 그거를 보이신 분. 1935년에. 여러분들 영어에 Triangle of U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네. 위키피디아에 나오고 너무나 유명한 우장춘 박사님은 씨 없는 수박을 빼야 돼 진짜. 우의 삼각형 여기도 보면 그러니까. 겨자, 배추, 양배추 세 개로 맞아. 수없는 식물종이 분화되는 걸 쫙 보였어요. 거기에 보면은 진짜 1935에 First Published in 우장춘이라고 나와요. 엄청나게 그쪽에서 유명하신 분 거의 다윈급이에요. 예, 종의 기원이 틀린 건 아닌데 오리진은 설명을 못했어요. 맞아요. 형태, 어디서부터 어디서 바뀌는지 설명하죠. 그렇지. 우장춘이 설명하잖아요. 네. 다윈을 네. 다윈답게 만드신 분이 우장춘 박사님이세요. 버나도드 운동이 동아일보에서 시작되거든요. 네. 시작되는 날이 1931년 7월 20일입니다. 당시로선 특이하게 저렇게 빨간색으로 밑에 보면 최초 의학 박사 경도제대 조수로 있는 이태규 씨. 자, 최초 의학 박사는 오보예요. 최초의 의학 박사는 이원철 박사라고 맞습니다. 천문학 이거. 박사가 네. 미국에서 박사를 받으셨고 네.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박사를 받으신 분이 아까 말했던 야구스타 최규남이 이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만드십니다. 나중에 네. 제가 설명해 주죠. 각각의 분야에서는 처음은 맞으세요. 나 처음 맞았어요. 네. 천문학 이원철 박사님이 맨 처음이 맞아요. 그 자연과학 쪽으로는. 예, 맞아. 천문연에 가면은 제가 근무했던 빌딩 이름이 이원철 홀이에요. 우리나라 기상청을 만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태규란 분은 그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이태규는 교토제국대학에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절친이 정지용이라는 월북 시인, 그리고 이태규의 조카가 이회창이라고. 이태규의 동생이 이홍규고요. 네. 이홍규의 아들이 이회창입니다. 그러니까 근대 역사는 굉장히 복합적으로 다 연결돼요. 어디를 끊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자, 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이태규가 식민지 지식은이 교토에서 학위를 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했지만 유카 히데키, 그 다음에 토모나가 시니치로 신이치로. 다 교토제국대학이에요. 이과는 다 노벨상들이 이쪽에서 다 나옵니다. 어. 유카 히데키하고 토모나가 시니치로가 교토대학 동기인데요. 다 거의 동년배들입니다. 교토에 다 같이 있었어요. 서로 같이 알아요. 배운. 근데 심지어 저기 있는 이태규 저분이 식민지 출신인데 박사학위 받은 게 아니고 교토제국대학 교수예요. 우와! 이승기도 교수입니다. 그리고 1935년에 우장춘 박사는 도쿄 제국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토의 닭기 농장이라는 곳에 연구소장을 오십니다. 이 세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각자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할지를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 세 분이 전부 다 귀국하십니다. 우리나라 과학을 이어가요. 그리고 이태규는 이때 이미 교수인데도 더 배우겠다고 미국에 가서 프린스턴 대학에 갑니다. 우와. 거기서 양자화학을 해요. 고분자를 양자역학으로 설명하는. 그래서 이태규는 나중에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상 후보가 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노벨상 추천위원이 돼요. 아, 진짜? 어마어마한 분들이십니다, 이분들. 프린스턴대에서 또 아인슈타인을 또 만나요. 근데 이미 그때는 양자역학 할 때니까.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싫어할 때니까 약간 네. 대척점에 있었던. 근데 이때는 뭐냐면 이분들이 그냥 공부 잘했다가 아니라 식민지 사람이 조선 사람들은 이공계교 안 할 때 가서 노벨상들이 나오는 그 제국의 심장에서 교수했던 거예요. 거기에 우장춘도 있는 거예요. 우장춘이 그 정도의 레벨이라는 거예요. 또 황진남이 나옵니다. 함흥에서 태어나서 하와이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버클리 대학 갔다가 상해 임시정부 합류한 다음에 베를린 대학 갔다가 소르베네 대학을 졸업하고 옵니다. 약간 세계일주 끝마치고 잠깐. 왔는데 함흥에서 이제 교수를 하고 있어요. 자, 이때 이미 황진남은 여운형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장춘도 일본이 패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장춘의 가족들 증언에 나와요. 곧
일본이 패망할 거다. 나는 준비를 한다라고 말을 해요. 네. 희문중학교의 여운형이 이렇게 해방이 됐던 걸 알려줍니다. 네. 8월 15일 날은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 총독부에 들어가서 엔도 총감을 만나. 왜 만나냐면 일본 사람들은 겁이 났어요. 일본이 한국 선언했잖아요. 근데 일본으로 살아 돌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유일하게 건국주민위원회를 이끄는 여운형한테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치환권을 넘깁니다. 그 명단에 황진남이 나옵니다. 이미 소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 이때 황진남이 서울에 등장하는 거죠. 여기에 지금 저 이여성 제가 기억해요. 아까 그 위대한 개츠비와 똑같은 그러니까. 그분의 남편. 남편. 복장들을 보시면 한여름이잖아요. 반바지 하이삭스. 이여성은 우리나라 최초로 야외 패션쇼를 하셨던 분입니다. 진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너무 집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집에 테니스 코트가 있어. 우리가 식민지가 됐잖아요. 네. 울분에 못 차가지고 독립운동 하겠다고 집에서 땅문수를 훔쳐가요. 중국에서 무장 독립운동 하겠다고. 근데 그 돈이 어느 정도냐면 쌀 15,000가마. 그때 이여성의 나이가 17살. 가다가 이제 또 친구를 만나. 그 사람이 이제 혹시 아시나요? 암살해나 약산 김원봉이라고. 밀정에 나온. 밀정에 나오는. 네. 이여성의 원래 이름이 이명건이에요. 김원봉을 만났어. 우리 어리긴 하지만 이제 무장 독립운동 하려면 우리 호를 지어야 되잖아. 네. 이여성은 여성 별과 같이, 약사는 산과 같이. 아. 10대 애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다 연결돼? 예. 근데 이제 이 여성은 사회주의권이라서 월북을 하셨죠. 근데 이제 이 여성의 동생이 화가였어요. 동생이 이쾌대라는 분이 있는데요. 쾌남이다. 쾌남이네요. 그 이중섭하고 절친이에요. 저게 해방 전후의 우리 군상들, 인민들의 모습들을 그린 거예요. 근데 이분은 남한에 남았는데 형이 월북했을 때 이분은 형이 아니가 걱정이 돼서 그냥 동조 월북을 합니다. 6.25 때. 그래서 이분의 그림들이 다 월북 작가라서 했다가 1988년에 해금이 되죠. 요게 이제 그때 정치적 상황이고 그럼 네. 과학자들은 뭐 했는지 보시죠. 45년에 8월 15일 날 일본이 안위를 걱정할 정도로 네. 됐잖아요. 네. 그러면 경성제국대학에 교수들이 다 일본인이었을 거잖아요. 네. 그럼 일본 돌아갔죠. 근데 가을에 정상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오. 어떻게 됐냐면은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경성대학 자치위원회가 꾸려져가지고 경성제국대학에서 제국을 뗍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자기들이 각자 과목을 맡아요. 물리학도 했어요. 경성제국대학은 원래 수학과가 없었어요. 네. 근데 수학과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만들어요. 그래서 45년 가을에 첫 학기가 시작돼가지고 46년 여름에 첫 번째 졸업생이 만들어집니다. 네. 와. 거기에 아까 있던 이태규, 이승기가 있는 거죠. 그 중간에 이임학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아, 유명하시죠. 이분이 나이가 그때 20몇 살이에요.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 출신이고 그때는 수학을 없었는데 자기 스스로 이분들이 수학과를 만드셔가지고 수학을 네. 가르쳐요. 그리고 저 뒤에 장세현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네. 저분이 그때 4학년생이었는데 이태규한테 화학을 배우죠. 근데 저분이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화학 배웠던 교수님이시구나. 1922년생인데 살아 계십니다. 저 장세형 교수의 동생 장세희 교수도 화학과 교수였고요. 저 두 형제의 아버지가 장지영이라고 한글학자 계세요. 독립투사하셨고 일제 말기에 고생을 하셨던 그 두 분의 아들이 저렇게 한국 과학계를 또 키워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데 서울대학교가 경성제국대학이 이어진 게 아니고요. 경성제국대학 플러스 경성의과전문대학, 네. 경성광산전문대학 수많은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 연대의대 고대 빼고 모든 대학을 합친 게 지금 서울대학교. 오. 경성제국대학은 그게 일부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여름에 46년 여름에 발표되니까 이게 이제 좌우 이념 대립으로 서로 쪼개져요. 그래서 국대한 반대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교수들끼리도 싸우지만 학생들끼리도 교수 싸우고 이래가지고 이 중에 교수들이 절반이 월북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대학이 김일성 조합대학. 그렇게 됐는데 이 슬픈 사실에도 과학자들은 꾸역꾸역 시대를 극복하고 나가죠. 그 인물이 아까 말한 이임학입니다. 이분은 함흥 출신인데 해방이 된 다음에 서울에 왔겠죠. 그때가 이제 그냥 학교 졸업한 지 한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경성대학에 수학과를 만들면 얘를 교수해야 된다고. 심지어 최윤식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은 동경제대 수학과 출신인데도 이막이 네가 해. 자기가 볼 때도 이 사람이 더 똑똑하거든. 그 24살이에요. 교수가 돼요. 그런데 갈등이 되잖아. 이 사람도 잠시 월북해요. 월북했는데 김일성 종합대학이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아닌 완전히 것 같아요. 전제국가다. 그냥 다시 월남합니다. 최윤식도 잠시 갔다가 아니다. 다 내려와가지고 경성대학 수학과를 다시 일으킵니다. 우리나라 수학과 그때 처음 만들어져요. 수학을 안 가르쳤거든요. 네네. 일제시대 때. 그 처음 만든 게 아까 말했지만 상대수는 네네네네. 특강했던 최윤식과 이임학 이분이 만드시는데 기억나요? 3시간 동안 강의했는데 뭐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다. 그 최윤식. 네. 그분이 임학이 이리와 이래가지고 서울대 수학과를 만들어요. 교재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분들이 했던 게 주한 미군들 있잖아요. 미군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봐요. 그중에 미국 수학 학회지를 본 거예요. 그걸 두 분이 막 번역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수학과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이 어느나 천재냐면은 그 수학 저널을 봤을 거잖아요. 그 막스 초른이라고 되게 유명한 미국의 수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풀다만 문제가 있다고 자기가 기고를 해요. 풀다만 안 돼. 이거는 진짜 너무 어려운 문제다 해요. 그 쓰레기 때문에 받는 다음에 집에 가서
혼자 풀어요. 하루 근데 만에. 풀어? 하루 만에. 푸는데 저널에 투고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네. 그래서 막스 초른한테 편지를 보내요. 내가 네 이거 풀었는데 맞냐? 근데 혹시나 좀 시간 있으면 이거 좀 투고 좀 해줄래? 막스 초른이 보고 얘 뭐지? 그래서 진심으로 존경해서 막스 초른이 그걸 투고를 합니다. 49년에 실려요. 오. 근데 이막은 그걸 몰라요.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쓰레기더미에서 겨우 아는 수준인데. 그 정도로 천재예요. 그리고 한국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것도 부산으로 피난 갔겠죠. 네네. 또 거기서 또 뭘 봐. 또 그걸로 가지고 또 써요. 그래서 캐나다로 유학을 가요.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자기가 유명한 사람이 됐다는 걸 알아요. 막스 초른의 문제를 푼 사람이다. 아. 그리고 캐나다에서 군론을 또 갈루아 이론 아. 그걸로 해서 못 찾아내던 그 집합들을 찾아내요. 그 세계적인 석학이 됩니다. 그때가 한 30몇 난 뭐 했지? 우리 이제 과학 커뮤니티에 박부성 교수님이 되게 유명하신데 네. 이 이막 교수를 만난 적이 있어요. 얼마나 이제 재수 없는 분이냐면은 세계적인 석학이잖아요. 원로들 다 모아놓고 어떤 이야기 하냐면은 선생님 그 평생에 업적을 했는데 뭐가 제일 대단합니까? 내가 한 것 중에 제대로 된 업적이 하나도 없다고. 내가 푼 문제 중에 이틀 이상 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는 중요한 문제를 푼 적이 없다고. 한 번 보면 다 풀었어. 돌려서. 이거 약간. 이거는 그래도 되는 분이신 거예요. 아, 멋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유학을 갔는데 북에 남한 가족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거를 시도하다가 우리나라에 입국이 금지됩니다. 죽을 때까지 한국 국적을 회복을 못 하세요. 그게 우리나라의 비극 중에 하나죠. 네, 그러니까 김일성이 아쉬운 게 싫어서 많네요. 월남했던 분이신데 북에 있는 가족들과 접촉하려고 시도했다는 것들. 진짜 근데 안타깝다. 마지막에 기록을 서울대 수학과에 이제 김도환 교수님 남기셨는데 고향의 봄을 들으면서 그렇게 우셨다고. 치매이셨는데도 고향의 봄을 듣고 우셨다. 이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시대의 아픔을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쓰레기 더미에서. 이렇게 남북이 분열되는 그 상황에도 부종이라는 분이 계시죠. 아, 요거 유명하죠. 되게 요거. 유명합니다. 46년에 초등학생들 데리고 만장굴을 발견하고 제주도. 아이들한테 과학의 꿈을 키워줘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47년 3월 달에 4.3 사건이 일어나요. 그렇죠. 제주도 쑥대밭이 돼요. 그래서 제대로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나중에 한 1960년대가 돼서 그때만 해도 제주도가 계속 이념적 억압받는 데였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만장굴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게 대서특필되면서 만장굴이 그때 비로소 알려졌어요. 제주도가 관광지가 되는 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또 했던 게 뭐냐면은 왕벚나무는 자꾸 일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자생지가 한국에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원산지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본에서 가져왔다고 생각이 쉽잖아요. 우리의 벚나무도 자생지가 원래부터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던 거는 원래 우리나라 거였다. 네, 일본은 아직까지 자생지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아. 왕벚나무가. 그 왕벚나무를 왜 발견했냐? 4.3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일 토벌대가 한 게 뭐냐면 중산간에 있던 사람들을 해변으로 소개를 해요. 네. 그래서 중산간은 60년까지 빈 공간이 남아 있었어요. 이 사람이 중산간을 개발을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은 술을 너무 좋아하셨던지 80년에 술을 먹고 집에 가다가 잠이 드셨는데 그 자리에 동사를 하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렇게 비석을 샀어요. 이분이 음악을 그렇게 좋아했을 때요. 산과 브람스, 커피, 파이프와 한라산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분이라고 묘비에 이렇게. 음악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2016년에 만장굴 70주년 행사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브람스 교향곡이 이렇게 연주가 되고 그때 초등학생에 있던 할아버지가 바이올린을 연주했대요. 그 사람은 바이올린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초등학교 때 이 부종현 선생이 46년에 제주도에서 바이올린을 가르쳤대. 근데 그 바이올린을 들고 와서 선생님에 대한 존경이에요. 그 시대의 아픔들을 어떻게든 예술과 과학으로 극복했던 우리 와, 선조들이 멋있어요. 있어요. 굉장히 진짜 멋있는 멋있어. 분.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서재필이 또 나옵니다. 다시 또 한국 귀국하시군요. 와. 뮤레이를 데리고 나옵니다. 영훈형하고 지금 좌우 합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때 이제 4.3 사건부터 모든 게 지금 좌우 이념 대립하고 남북 분단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왔는데 그것도 해결이 안 돼요. 자, 이게 1947년 7월 1일입니다. 네. 여운형이 7월 19일 암살됩니다. 자, 이 신문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은 노동인민당수 여운형 씨 괴한의 피살. 자, 바로 위에 기사가 뭐죠? 올림픽 참가 기념 종합경기대 개최. 이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운형은 윤치호랑 같이 스포츠를 강조해요. 유교의 전통을 극복하려고 하면 스포츠가 돼야 됩니다. 양반들은 몸을 안 움직였거든요. 그 과학과 스포츠는 굉장히 두 축이었는데 송기정이 베를린 올림픽 나가기 주저합니다. 이게 송기정의 자서전이 나와요. 네. 그때 용훈현 선생이 적극적으로 나가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승을 하니까 이게 진짜 얼마나 스포츠의 위력이 올림픽의 위력이 얼마인지 심각하잖아요. 네. 해방이 되자마자 용훈형이 건국준비위원회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했던 게 조선체육회를 부활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IOC 가입을 추진합니다. 이게 황당한 이야기인데 그때 우리나라가 정부 수립이 되기 전이잖아요. 네. 한국올림픽위원회 KOC를 만든 다음에 초대 위원장으로 자기가 스스로 취임을 한 다음에 IOC 가입을 추진해요. 근데 가입이 되겠어요? 안 되지. 미군정한데. 그렇죠. 그때
다시 마라톤을 이용합니다. 조만간 이제 1947 보스턴이라는 영화 나오죠. 나올 텐데 그 보세요 한번. 어떻게 하냐면은 역시 믿을 만한 사람은 송기정이야. 송기정 감독, 남승용 코치, 그렇죠. 베를린 때 동메달 딴 사람. 여기에 서윤복이라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마라톤 완주도 해본 적이 거의 없어. 몇 번 되지도 않아. 지금 송기정하고 서윤복은 36년에 금메달 차이가- 땄던 사람이니까 그렇죠. 47년이면 지금 11년 뒤잖아요. 전성기가 지나도 한참 지났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가르쳤는데 결정적으로 남승용 선수가 같이 뜁니다. 보스턴 마라톤 때 47년 4월 19일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최초로 태극기를 달고 국제대회 출전한 거예요. 베를린 올림픽 못 달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떤 사람이죠? 레닌 앞에서도 아이 우리 빨간 깃발 아니고 우리는 태극기야. 그러니까 태극기에 대한 이거 엄청 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남승용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니까 내가 얼마 더 뛸 수 있겠냐고. 내가 태극기를 달고 뛸 수 있는 처음 기회고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송기정 좋다. 그럼 그 페이스메이커래요. 20km까지만 같이 뛰어줍니다. 그 다음부터 서윤복은 눈치 안. 그리고 30km에는 또 손익경 형이 우리 교포들하고 다 태극기 흔들고 그렇게 뛰었는데도 남승용이 12위를 합니다. 와 이게 이제 곧 영화가 나오죠. 나오죠. 이 내용이 47년 4월 19일 날 그걸 우승하면서 코리아가 알려집니다. 그리고 6월 달에 IOC 총회에서 승인이 됩니다. 너무 기뻤잖아요. 6월 달에 승인이 되니까 마라톤 귀국할 때 막 사람들이 울고 막 처음에는 총질했던 사람들이 서로 껴안고 막 그래요. 그때 서울 시민들이 다 돈 모아가지고 귀국 환영회 그러죠. 국가가 없었으니까 누가 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돈 모아서 해야지. 그래 너무 기뻐가지고 여운 형이 올림픽 참가 기념 종합 경기대를 연 거예요. 거기에 축사로 갔다가 암살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 신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48년에 올림픽에 처음 참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좌우 분열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6.25가 벌어지죠. 네. 그래서 최규남의 저글이 나온 겁니다. 자연과학의 혐오감을 가지고 공부하기 깊이 하는 학생이 자연과학 과목이 거의 없는 문과를 마치고 대학에 가서도 문과에 입학해요. 순수 문과계 학문만을 합숙하여 가지고 교문을 나온다. 이런 사람들은 자연과학에 아무런 교양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과학에 대한 이해조차 없는 반신불수의 대학 졸업생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문계통 졸업생이 사회에 나와서는 정치, 경제, 법률, 기타 모든 중요 방면에 지도자 격으로 군림하여 이공학부 출신의 기술자를 부리는 지도적 지위를 점하게 된다. 요 글을 빼면은 태극기 휘날리며 들고 있던 그 신문이에요. 네. 국력은 과학력. 그대로예요. 이게 원본이고 영화가 정말 제대로 고증을 한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1947 보스턴도 강재규 감독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재필은 결국 여운형이 암살되면 다시 또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미국에 가면서 남긴 육성이 있어요. 이게 KBS 다큐멘터리, 이게 제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찾아낸 거예요. 한국말 잘해요. 이건 서재필이가 미국에서 말하는 것이요. 나는 미국에 돌아온 뒤에 신체가 건강해지고 시방 건강이 매우 좋지만은 언제 조선 갈지는 모르겠소이다. 내가 가든지 안 가든지 다만 부탁하는 것은 아무쪼록 조선 살게들 하시오. 합하면 조선이 살 테고 나뉘면 조선이 없어질 것이요. 조선이 없으면 남방 사람도 없고 북방 사람도 없어지는 것이니 죽을 일을 할 도리가 있습니까? 제발 살 도리를 하시오. 한 집안으로 4,000년을 살았는데 왜 지금 나누어서 두 집안이 될 까닭이 있습니까? 한 배 속에 든 것 같아서 한쪽 배가 무너지면 저쪽도 망해지고 나는 설령 미국에 있더라도 내 정신은 조선 사람과 같이 있으니 아무쪼록 합심하고 합동해서 조선을 살게 해주시기를 나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라고 한글로 또박또박 이야기를 해요. 이게 1949년입니다. 1950년에 6.25가 벌어진 거죠.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힘들어했대요. 그러다가 1951년에 돌아가세요. 지금 울고 있거든요. 그가 죽음을 맞이하자 오히려 나는 안도했다. 그만큼 그가 고통스러워했기 때문이다. 일제시대 때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죽진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그 또 과학자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산에 국제시장이 있거든요. 국제시장 옆에 이 비석이 있습니다. 한국물리학회 발상지. 예, 보면 최규남이라고 돼 있죠. 최규남 선생은 그때 아까 그 국력은 과학력 그렇죠. 그때 문교부 차관이었어요. 근데 이제 6.25가 일어나잖아요. 네. 그 서울대학교 총장들이 다 납북됩니다. 진짜로? 서울대 총장이 다 납북돼 가지고 네. 할 수 없어서 최규남 선생이 서울대 총장이 됩니다. 여기가 그 피난 처였죠. 시절에 서울대학교가 있던 데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한국물리학회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최윤식 선생은 여기서 수학회를 만듭니다. 우리나라 수학회하고 물리학회는 여기서 피난 수도에서 만들어집니다. 네. 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죠. 우장춘 박사가 언제 귀국하냐면은 1950년 3월에 귀국합니다. 1950년 6월에 전쟁. 전쟁이잖아요. 3월에 귀국할 때 어떻게 귀국하냐면은 귀국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국교가 없었기 때문에 여객선도 없잖아요. 네. 어떻게 유일한 방법은 한국에 있던 일본인이 강제로 송환되거나
일본에 남아있던 조선인이 강제로 송환되거나 그러면 일본에 있는 사람이 오려면 첫 번째 그 사람이 조선 사람이어야 돼. 두 번째 강제 수용소로 들어가야 돼. 이분이 다윈의 종애기원을 수정하는 정도의 최고의 분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45년에 갑자기 사표를 냅니다. 5년 동안 가만히 있어요.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리고 한국에는 우박사 귀국운동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면은 일본과 관계가 단절했는데 한국의 농업에는 종자가 없었어요. 왜냐면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우박사밖에 없는 거예요. 우박사 귀국운동을 해요. 근데 방법을 찾아요. 우박사가. 일본에 있는 조선인들을 강제로 송환하는 곳에 수용소에 본인이 걸어갑니다. 당신 일본인 아니냐. 그때 아까 말했던 우장춘의 아버지 우범선이 한국에 호적을 만들어뒀잖아요. 이게 강원도는 여기서 나오네. 그거를 와. 증명하면서 옵니다. 우범선은 명상시에 가담했지만 자기 아들만큼은 일본인 부인하고 낳았지만 한국 국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옵니다. 그때 귀국 운동에는 일본에 네. 우장춘한테 그러면 와버리면 생계가 없잖아요. 우장춘 가족들이 쓰라고 100만 엔을 보내준다. 그게 일본의 고위 관료의 한 5년치 연봉. 근데 우장춘이 그걸 다 써버려요. 책 사고 종자 사는데. 그래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난감해 하잖아요. 네. 일본에 있는 가족들은 알아서 살 거라고. 죽을 각오로 온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로? 그리고 이런 말 합니다. 내 모든 가족들은 일본에 있겠지만 나는 한국에 뼈를 묻겠다. 빈말이 아니었어요. 와. 지금 우범선의 묘가 일본에 있거든요. 네. 모든 가족들의 묘가 일본에 있습니다. 우장춘의 묘만 수원. 수원에 있습니다. 3달 뒤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네. 부산에 원해 시험장이 있었거든요. 물 밀듯이 피난민들이 몰려왔을 거잖아요. 네. 눈도 깜짝 안 해요. 그냥 연구만 합니다. 그리고 1950년 겨울에 가족들을 만나러 휴가를 받고 일본에 가요. 사람들은 안 돌아올 거라 생각했어요. 네. 그때 부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밀항할 때 위험하니까 태연이 돌아와요. 아, 그리고 멋있다. 51년에는 종자를 이제 어디서 키울까 그래 제주도로 가요. 제주도 간데 제주도는 종자 키우기 안 근데 현무암 토질이니까 그렇죠. 여기는 귤이 맞다 그래서 귤을 재배합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제주도의 귤이 재배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찾은 데가 진도예요. 한 52년쯤 되면 이제 교착 상태가 되니까 그쵸, 그쵸. 강원도에 인민군이 물러가잖아요. 네. 거긴 또 감자를 심어요. 전쟁 중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아니 그게 심어봐야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너무나 절박했고 그렇겠구나. 자급자족 안 하면 안 된다. 그리고 54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배추와 무가 탄생합니다. 그 이전에 배추는 이렇게 비실비실했어요. 속이 꽉 찬 결구 배추를 갖다가 자생적으로 종자를 맡은 신이 우장춘. 그 다음에 무도 옛날에 알타리 많은 거 있었어요. 이따만한 무를 만드신 분, 우장춘. 그러면서 우리가 드디어 김치를 푸짐하게 먹게 돼요. 고추 종자도 개발하신 분. 이게 전쟁이 일어날 때 눈도 깜짝 안 해요. 58년, 그러니까 가끔 일본의 가족들을 만나러 가요. 58년 마지막으로 일본 간 거예요. 왜냐하면 우장춘이 59년에 사망하시거든요. 50년에는 오른쪽에 있는 저 막내 딸이 앳된 소녀잖아요. 58년에는 이제 그 성숙한 숙녀가 돼서 신랑감을 소개해와요. 그 사람 이름이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사람이에요. 너무 유명한 서점에 가면 경영의 신으로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그때는 무일푼 청각이었어요. 58년에 결혼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창업한 회사가 교세라예요. 자, 교세라는 신기하다. 교토 세라믹의 준말입니다. 제가 그 교토를 기억하라고 하시죠. 우장춘의 본거지는 교토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세라가 창업되는 그 순간에 우장춘은 사망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식량 벼 종자 개량하려고 하다가 사망하십니다. 그때 마지막에 죽기 3일 전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문화훈장인가를 받으셔요. 그 막 울어요. 조국은 나를 인정했다. 너무 멋있어. 눈물 날 것 같아. 네. 이게 교세라 홈페이지에 제가 따온 겁니다. 교세라 홈페이지에 한글판이 있어요. 네. 이나모리 명예회장과 장인은 우장춘 박사. 우장춘 박사의 생애를 쭉 쓰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우에 삼각형도 나오잖아요. 네.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하면서 밑에 보면 김치의 은인이라고 돼 있어요. 우장춘 아니었으면 김치가 안 나왔다고. 이나모리 가져도 아는 걸 왜 우리는 모르냐 이거.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우장춘은 수원에 묻혀 있는데 이나모리 가조는 우장춘의 묘를 자주 방문하고 있다고. 우장춘의 사촌 동생이 한국은행 초대 총재십니다. 뭔가 한가닥 하신 분들은 다 연결돼 있어. 네, 그것도 진짜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의 역사의 인물들은 그러니까 그냥 우장춘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분이 그냥 일본에 모르고 자라있다 온 게 아니고 다 아는 거예요. 한국에 산다. 아까 이태규, 이성기 다 만났잖아요. 네. 무슨 이야기 했겠어요? 다 알죠, 한국 사정. 자기 우범선이 아들이란 걸 남들이 안다는 거 다 알아요. 신문에 다 났거든요. 이미. 네. 여기 이나모리 가조 하면 그 박지성 이야기까지 나와요. 이게 지금 교세라 홈페이지입니다. 박지성이 알려진 게 2002년 월드컵이잖아요. 네. 그때 소속이 교토 퍼플 상가였거든요. 맞아요. 그때 교토 퍼플 상가 뭔지 아는 사람 있었나요? 교세라가 소유하고 있는 축구단. 그래서 지금 보면 이나모리 가조 회장이 그때 무명이었던 박지성을 격려했다는 이야기죠. 와. 그러니까 우리 역사는 끊기지 않는 역사인 겁니다. 야, 이렇게 지성파까지. 명성하고 시해 사건부터 이어지는 수없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픔이죠. 어둠이죠. 슬픔이죠. 고통이죠. 근데 이 사람들 견뎌내잖아요. 네. 교세라를 만들고 박지성이 나오고 네. 우장춘이
선한 영향력으로 자네 잘할 수 있다고. 무일푼이 내가 왔는데 딸이 막 하는데 아빠 결혼할까요? 예, 잘할 거야.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가 맨유 갔던 게 우장춘 박사님 때문이네요. 이나모리 가조 선생은 작년 8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죠. 지금 서점에 가면 이나모리 가조 책이 뭐 일본의 경영의 신이잖아요. 6.25가 이제 끝나죠. 네. 6.25가 마지막 끝나는 그 휴전 협정문 여기에도 과학이 있습니다. 타자기로 썼어요. 이게 공병호 타자기라는 건데요. 공병호라는 안과 의사가 만드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드냐면 이분이 이극노를 만납니다. 아까 그 이경로. 아까 이극노. 독일에서 고생한 그래, 죽어가는 맞아. 학생들 구제하시오. 돈 그리고 보내달라고. 실러블로 초중송 베를린 그쵸, 그 그쵸. 강자 여신 이분이 뭘 강조했죠? 초중종성을 딱 엮어서 만든다. 아. 그 다음에 가로쓰기. 아까 이온익의 타자기는 세로쓰기거든요. 네. 가로쓰기하고 초중종성에서 세 벌씩 타자기를 만듭니다. 네. 근데 만들었을 때 안 알려졌어요. 이 피난 시국에 또 부산에 피난을 갔어. 네. 갑자기 거기서 또 손은일 제독을 만나요. 아까 김일성과 맞서 싸웠던 아, 맞서 싸웠다. 손정로 목사의 큰아들인 손은일 제독이 부산에서 제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갑자기 이 사람 불러들여요. 타자기로 작전 문서를 만들겠다고. 아. 그래서 한국군이 타자기를 씁니다. 타자기를 쓰면 어떤 일이 벌어냐. 가로쓰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 공문서 독립시면 다 세로쓰기 하고 있었잖아요. 네. 처음부터 이제 가로쓰기가 일반화돼요. 아, 그 다음에 타자기의 특성상 한문을 섞어 쓸 수가 없어요. 그렇네. 그래서 우리나라 공문서가 순한글로 이때 바뀝니다. 아. 이극노, 공병우, 손은일 제도. 근데 이때 이극노는 월북하셨어요. 근데 이걸 갖다 어떻게 쓰냐면은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유엔군하고 중국군하고 북한군입니다. 네. 그래서 영어, 중국어, 한글로 돼 있어요. 근데 북한이 타자기가 없어. 그렇죠. 없었죠. 우리가 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북한에 월북해 있는 이극노는 자기가 가르치던 공병우가 자기가 알고 있던 손은일 제독이 해서 이 굉장히 복합적 이 한 장의 그러네. 정전협정문 하나가 저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는 거죠. 그런 그리고 이 공명훈 선생이 또 이제 후학들을 길러서 이분이 또 오래 사셨어요. 네. 그래서 나이가 드셔도 젊은 사람들 되게 친하게 지냈는데 한글문화원에 오던 젊은 학생들을 후원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울대 기획과 학생이던 제 과 선배죠. 이찬진 선배를 후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만든 게 아레아 한글, 한글과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네. 자,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실까요? 또 황진남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또 언제 도쿄 가셨어? 제가 KBS의 라디오에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네. KBS 라디오 같이 출연했던 그 아나운서가 KBS 아나운서실을 보여줬어요. 네네. 거기서 제가 위진록이란 분의 기록을 찾았는데 위진록이란 분이 그 6.25가 벌어졌을 때 처음으로 전쟁이 터졌다는 것을 방송하신 분이에요. 아. 근데 이분들이 그 6.25가 나자마자 동경에서 VUNC가 뭐냐면 Voice of UN Command, UN 사령부 방송. 그러니까 대북 선전전을 했던 방송단인데 그러니까 위진록 선생이 황진환을 만나요. 이렇게 사연을 물어본 거예요. 황진환 선생은 함흥에서 의과대학 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부인은 소르본네에서 만난 프랑스인이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는데 남북이 38선이 하면서 가족 만날 수가 없었어요. 상황 부탁을 해서 알아보니까 소련군한테 잡혀서 강제 수용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외교부를 통해서 부인을 찾아냈더니 부인은 정신병에 걸려 있고 그래서 아들만 급히 구해내 가지고 동경에 데려왔대요. 동경에 데려왔는데 아들도 아빠랑 적응을 못하고 캐나다에 있는 친척집을 보내지고 네. 홀로 계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도쿄에 있던 유엔 방송국은 오키나와로 옮깁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위진록 선생의 책에 나와요. 매일 술을 많이 드셨는데 자기를 아들처럼 사랑해 주셨다. 근데 황진환 선생은 과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더라. 근데 어느 날 돌아가신 채로 숙소에서 홀로 발견되셨다. 아 진짜. 평생 독신으로 사셨는데. 그래서 이제 황진환 선생은 1970년에 돌아가셔서 우리 파주에 있는 하늘나라 공원에 묻히셨어요. 그리고 올해 5월에 여러분들이 노력하셔가지고 지금 대전 국립형충원으로 이장됐습니다. 아.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피천덕 선생님 장면도 제가 이제 KBS 다큐멘터리에서 옛날에 봤던 건데 이제 피천덕 선생님이 1910년생이십니다. 이때가 92세. 사회자가 물어봐요. 선생님 지금 90평생을 살아오셨는데 선생님 일생을 간단하게 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물어봐요. 근데 피천 선생님이 한참 한숨을 쉬다가 이런 이야기예요. 그저 인생을 착하고 아름답게는 살려고 했는데 그게 끝이고 우리나라는 과거에 저항운동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뒷골목으로 다니면서 한숨이나 푹푹 쉬고 이렇게 한 것이 지금으로서는 너무나 한이고 부끄럽고 그렇다고. 그 사회자가 또 물어봐요. 그때는 피할 수 있었던 것도 용기가 필요하지 않냐고. 그게 용기라면 용기고 기회라면 기회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또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저항운동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그걸 못하고 했던 게 너무나 후배들한테 부끄럽다고. 윤동주 선생이
1917년생입니다. 네. 피천덕 선생이 윤동주 선생님이 7살이 많아요. 피천덕 선생은 훨씬 더 많은 걸 보신 거예요. 아까 말했던 왕진당, 그 서재필, 여운형 수많은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천덕 선생은 딸을 과학자로 키웁니다. 와. 피서영 박사라고 아, 물리학 박사. 이휘소 박사한테 유학을 보내요. 이거 아시나요? 알죠.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할 때 윤석중 선생이 아이들한테 꿈을 주려고. 지금도 지구는 둥근 거 안 믿는 사람 많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지구는 둥글다 이거예요. 계속 가면 온 세상 아리는 다 만난다고. 그 소리가 달나라까지 갈 테니 달에 대한 꿈을 키우라는 거예요. 유철 선생이 일본 유학을 했어요. 네. 그때 춘원 이광수가 학도병 모집하러 갔어요. 대일본 제국을 위해서 여러분 몸을 바쳐라 하니까 윤석 선생이 조용히 가서 이야기해요. 일제시대 때 이야기해요. 선생님 그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는데 네. 5바퀴 도는 경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5바퀴 돌면 되지 왜 10바퀴를 도세요? 뭔 이야기하면 시키는 대로 하는 진용만 하면 되지 왜? 아. 그러니까 만약 일제가 시키면 못 이기게 하고 하는 척만 하면 되지 왜 학도병 모집하고 그래서 굳이. 뒤에는 뭐 엑스라리아 이런 거. 윤석 선생님 호가 뭔지 아세요? 석동이시거든요. 아. 돌석자의 아이동자. 아이동자. 아이동. 돌아이. 아, 도라이. 이분들의 깡이 일단은 우리 선배들이 이 시대를 견뎌왔다는 거는 장난 아닙니다. 네. 우장춘은 거기서 망할 줄 알고 한국 돌아갈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책 사고 종자 모으고 이태규 있는 사람들도 다 교토 제국대 교수하고 있잖아요. 그냥 살면 되지. 왜 지금 전쟁이 나는 이 한국에 와서 하려고 그래? 그분들이 결국 우리나라 수학, 화학, 물리학을 다 만드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장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60, 70년대 통계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하루에 양곡 소비량이 400~500g쯤 됩니다. 네. 김치가 하루에 400g이에요. 밥처럼 먹는 거예요. 만약 김치가 그때 없었으면 배가 고파서 못 버텨요.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남지도 매립장이 1990년대부터 매립됐거든요. 네. 지금 거기가 녹색지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 세계사의 유례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이제 분석을 했대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배추 이파리들이 이렇게 아. 오염물을 잘 흡수해가지고 부패를 빨리 시켰다고. 아, 진짜. 배추를 그렇게 많이 먹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나라 하루 식량 소비량 중에 1등이 밥이지만 2등이 김치입니다. 아. 근데 우리가 씨 없는 수박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아, 안 돼요. 일제시대 때 이미 아까 최규남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국력은 광역 하신 그분이 어떤 때인데 지금 상대순위 이야기하냐고. 하이젠베르크 정도는 알아야지. 1930년대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100년 지났잖아요. 근데 아직도 지금 상대성 이론이 마치 우리 조상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거를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뭐 이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하기에는 그분들의 인생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고 너무 많은 스펙트럼이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별별 사람들이 얽혀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어떻게 식민지 시대에서 해방될 때 최빈국인 나라가 불과 몇십 년 만에 지금 달에 착륙한 로켓을 만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 와중에 저희 대한민국의 로켓 발전에 일조를 하고 계시잖아요. 조금밖에 안 됐어. 그 국제시장 영화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애들이 구두를 닦고 있는데 웬 사람이 왔는데 정주영이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애들이 놀리잖아. 아이, 그럴 거면 우리나라도 자동차 만든다고 해라. 그게 1950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만들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69년에 우리 윤수 선생이 저런 이야기 했을 때 아이들한테는 꿈은 줬지만 우리가 그 이야기 생각하기는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정말 힘든 시기였지만 근데 윤석준 선생이 아까 깡을 보세요. 도라이시잖아요. 이분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아마. 할 수 있어. 우장춘이 이나무리 가족한테 말했듯이 당신들 할 수 있다고. 그렇죠. 오늘 진짜 수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네. 진짜 우리가 사실은 제일 많이 접하지 않고 제일 많이 숨겨져 있으면서 제일 많이 소홀하게 다루는 부분이 바로 근현대의 네. 역사거든요. 이 모든 내용들이 어디 있다 다음 장 주시면 이 책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근현대의 과학 수준이 절대 뒤지지 않았다. 동년배 사람들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그 어느 나라가 상대성 이론을 고전역학으로 만들어버리냐. 심지어 저기 신문에 기사 보면 EPR 역설 아시나요? 아, 이거 알죠. EPR 역설이 나와요. 진짜. 그러니까 다방에 앉아서 그 이야기한 거 이번에 그 EPR 역설이 나왔는데 좀 양자역학이 지금은 이제 EPR 역설이 이제 작년인가요? 양자 얽힘 네네네. 인텐글먼트로 설명되는 쌍방- 게 한참 뒤이거든요. 네. 근데 1935년에 다방에 앉아 있는 우리 조선의 사람들은 담배 피면서 누가 맞을까? 1935년이면 정확하게 거의 한 100년 후쯤 나오는 네. 노벨상이에요. 네. 그니까. 90년 그게 후쯤. 신문에 나와요. 분석 기사. 와.
그러니까 위대한 개츠비가 그 옷 입으면 우리 사람들도 그 옷 입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아버지, 할아버지들을 가지고 있어. 아, 너무 우리의 멋있습니다. 진짜 멋있어요. 깡 정신. 지금부터 우리 역사는 새로 한번 봐야 돼요. 그렇죠. 그 시절을 우리 아버지 세를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였다가 불과 몇십 년 전에 다른 나라 도와주는 나라가 전 세계 100몇십 국에 단 한 군데도 단 한 없어요. 군데도 없죠. 그 조상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지금. 그 어둠의 시간을 이 책 한 권에 녹여내시고 오늘 3시간 반 만에 녹여내신 민태기 박사님께 이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